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합리적 낙관주의자, 지은이는 수 바르마, 정신과 전문의이자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초대 의료 책임자로서 심리적 위기 대응과 트라우마 치료에 앞장섰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트라우마 사건을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불안장애 치료, 인지행동 치료를 전문으로 하며 정신건강과 긍정심리학을 접목한 합리적 낙관주의 개념을 제시했다. 합리적 낙관주의는 현실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아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마음 훈련법이다. 유리잔이 반쯤 차 있든 반쯤 비어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유리잔은 언제든 다시 채울 수 있다. 9월 11일 미국 땅에서 벌어진 최악의 테러 공격 이후 우리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야 했다. 그 혼란 속에서 나는 9.11 테러를 겪은 민간인들과 구조, 복구, 지원에 헌신한 응급구조 요원들의 치료를 책임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만났다. 놀라운 것은 일부 사람들은 9.11 테러 당시 생명을 위협하는 극적인 상황에 심각하게 노출되었음에도 정신건강장애 기준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깊은 고난을 겪고도 살아남고 심지어 더 강해질까?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 모든 길은 낙관주의로 이어졌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합리적 낙관주의 모델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바로 아버지였다. 그는 뉴욕의 성공한 정신과 의사였으나 성장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인도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해 내게는 태어날 때부터 필요한 것들, 사랑과 다정함, 그리고 책이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있었단다 하고 말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에는 낙타 타기, 몬순 댄스 파티, 사막의 밤, 촛불을 켜고 먹는 가족 저녁 식사, 모닥불을 피워놓고 나누던 귀신 이야기, 별이 가득한 옥상에서 가족과 함께한 밤샘 파티까지 생동감 넘치는 추억으로 가득했다. 평생 동안 아버지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하며 그리움이 담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결코 부족함이 없었단다. 사랑, 배움, 웃음, 그리고 비전이 거기에 있었거든. 어떤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아빠? 소박하게 살고 깊이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모든 것에서 가장 좋은 면을 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모든 일이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일어났다는 걸 깨닫는 거지. 많은 사람이 합리성과 낙관주의를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을 때 진정한 힘이 발휘된다. 낙관주의는 자신과 타인의 무한한 긍정적 가능성을 믿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방식을 길러가는 것이다. 합리적 사고는 가능한 한 모든 행동 방안 중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 비관주의자는 바람을 탓하고 낙관주의자는 바람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현실주의자, 즉 합리적 낙관주의자는 돛을 조종한다. 윌리엄 아서 워드.
합리적 낙관주의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과 주도적인 태도로 삶의 본질적인 불확실성과 존재의 불가해함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음미하는 마음가짐이다. 낙관주의자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한다. 자기 몫의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되 그 외의 것은 담담히 흘려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비관주의자보다 스트레스를 더 잘 견디고 시련과 좌절 속에서도 다시 본래의 평온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태도가 그들을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고 장애물 앞에서도 주도적으로 길을 찾게 만든다. 낙관주의자는 타고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합리적 낙관주의는 스스로 기를 수 있다. 낙관주의자는 더 오래 살고 건강하며 스트레스나 부상, 병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더 깊고 편안하게 잠든다. 낙관주의에 대한 83개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 낙관적인 태도가 면역 기능을 높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며 암과 임신, 신체 증상, 통증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낙관주의자는 더 큰 성취를 이루고 소득과 직업 만족도가 높으며 생활 습관이 건강하다. 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흡연 가능성이 낮다. 인간관계가 더 깊고 탄탄하고 삶의 만족도가 크며 무엇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간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낙관주의는 어느 정도 타고나는 기질이지만 그중 유전적 요인은 25%밖에 안 된다. 낙관주의를 타고났는지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긍정심리학과 낙관주의 연구의 선구자인 마틴 셀리그먼 박사에 따르면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가 겪는 부정적인 삶의 사건 수는 대체로 비슷하다. 하지만 비관주의자는 부정적인 일을 해석할 때 3가지 P 패턴을 보인다. 첫째, 개인화, personal. 나쁜 일이 생기면 자신을 탓한다. 둘째, 전면화, pervasive.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고 생각한다. 셋째, 영속화, permanent. 지금의 불행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 믿는다. 나는 여기에 4번째 P를 더하고 싶다.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성, passive이다. 분명히 말하겠다. 비관은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독이 된다. 비관주의자는 과거의 일을 반복해서 곱씹기 때문에 우울에 더 깊이 빠져든다. 비관주의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감정을 소모하다가 결국 더 커다란 불안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지 못한다. 왜곡된 사고, 비뚤어진 사고, 불필요한 행동 패턴이 현실과 어긋날 때 과거를 곱씹거나 끝없는 걱정 속에 갇힌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불안과 우울이 삶을 집어삼킨다.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는 공존할 수 있다. 우리는 희망을 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최선을 기대하면서도 의심한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의심을 받아들이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탄탄한 대처 능력을 발휘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이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정신 건강을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고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체 속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2022년 미국의 스트레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에서 80%가 경제적 불확실성, 정치적 대립과 전쟁,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스트레스에 짓눌렸다. 너무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충만하지 않다. 그저 버티는 수준에만 머무른다. 전문가들은 이를 무기력이라고 명명한다. 무기력은 그럭저럭 버티는 정도의 정신 건강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최상의 정신 건강 상태인 충만함이다. 충만함이란 삶의 의미와 기쁨을 온전히 느끼고 자신을 받아들이며 성장하는 것이다. 도전하고 성장하며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다. 어느 항구로 향하는지 모른다면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네카. 의미와 목적, 깊이 혹은 방향을 찾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 갈망이다. 즐거움과 목적이 함께할 때 삶은 풍요로워지고 이것이 바로 합리적 낙관주의가 지향하는 상태이다. 즐거움을 배제하고 목적만 좇다 보면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이라도 지루하고 고된 노동이 된다. 반대로 즐거움만 추구하다 보면 행복이 점점 얕고 허전하게 느껴진다. 1975년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설명한 몰입은 돈이나 명예 같은 외부적 보상 없이도 순수한 즐거움으로 활동에 빠져드는 경험을 말한다. 몰입이란 즐거움과 도전을 동시에 제공하는 대상에 깊이 빠져 완전히 몰두하는 상태이다. 몰입할 때는 목적과 즐거움이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목적이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의식적으로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목적이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린다. 결정을 내리는 것도 훨씬 단순해진다.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목적과 맞는가? 라는 질문이 그 기준이 된다. 합리적 낙관주의의 첫 번째 원칙이 목적인 이유는 목적이 삶을 그려내는 지도이자 삶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뼈대가 되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을 찾으려는 갈망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은 호기심, 더 깊은 무언가를 찾으려는 열망, 작게나마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으로 드러난다. 힌두교에서 중요한 개념인 다르마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윤리적, 종교적, 도덕적 행위, 옳고 바른 삶의 길을 의미한다. 다르마는 정의롭고 바른 삶을 실천하라고 속삭이고 그럴 때 비로소 삶의 목표가 완성된다고 말한다. 우리가 목적을 추구할 때 걸림돌이 되는 세 가지 오해가 있다. 오해 1. 목적은 직업에서만 찾을 수 있다. 새로운 관점 1. 목적은 월급 이상의 것이다. 목적은 취미, 관심사, 관계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 오해 2. 목적은 거창해야 한다. 혹은 남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관점 2. 목적은 거창할 필요도 누군가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다. 목적은 스스로 생각하고 이루는 것이다. 그 목적이 중요하다고 느낄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이면 된다. 오해 3. 목적은 평생 한결같아야 한다. 새로운 관점 3. 목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 심리학 저널
심리학과 노화에 발표된 63년간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성격은 서서히 변하고 나이가 들수록 어린 시절의 성격과 제법 달라진다. 8년 6개월 동안의 추적 조사에 따르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느끼는 사람들은 사망 확률이 30% 낮았다. 반면 삶의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은 그 위험이 훨씬 더 높았다. 또한 삶의 목적 척도에서 점수가 1점 오를 때마다 심장병 환자의 2년간 심장마비 위험이 27%나 줄어들었다. 성인에게 삶의 목적 점수가 1점 높아질 때 뇌졸중 위험이 22% 감소하기도 했다. 삶의 목적이 있으면 수명이 늘어난다. 매주 2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면 수명이 길어지고 정신 건강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아는가? 50세 이상 약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 및 은퇴 연구에서는 연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이 4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도움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생명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더 큰 비전과 넓은 시야를 가지면 삶의 고달픔을 더 잘 견디게 된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에피네프린 수치가 낮다. 목적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목적의식은 우울과 불안, 부정적인 생각, 번아웃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이다. 스트레스는 세포 단위에서 변화를 일으킨다. 지나친 스트레스가 신체에 손상을 주어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하지만 고도 스트레스 상태에 있지만 명상을 하는 사람을 연구한 결과 명상은 텔로미어 단축을 예방하고 그 과정에서 목적을 회복하거나 새롭게 인식하는 데도 큰 힘이 되었다. 명상은 단순히 앉아서 조용히 마음을 비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주는 깊은 내면의 성찰 과정이 되기도 한다. 목표가 분명할 때 선택은 더욱 분명해진다.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으며 배운 것들을 기록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삶의 목적이 우리를 어떻게 버티게 하는지였다. 삶에 더 이상 의미도, 목표도, 목적도 찾지 못한 사람에게는 비극이 찾아온다. 그는 곧 희망을 잃고 사라진다. 철학자 데니얼 데닛은 말했다. 행복의 비결은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아 그 일에 삶을 바치는 데 있다.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든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루기 더 쉽다. 프레드 로저스. 합리적 낙관주의란 결국 이것이다.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감정이 너를 삼켜버린다. 감정을 다룬다는 것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받아들이고 조용히 다스린 뒤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이다.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으면 결국 감정에 끌려다니게 된다. 상황에 맞는 이성적인 판단이 점점 어려워진다.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판단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감정을 모르면 적절하게 반응하기 어렵다. 감정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안에 머물며 판단을 흐리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를 뒤흔든다. 감정은 환경 속에서 우리의 뇌와 신체가 반응하며 순간적으로 강렬하게 솟아오르는 생물학적 경험이다. 두려움은
짧으면 몇 초, 길면 몇 분 정도로 짧게 지속된다. 슬픔은 2시간 혹은 그 이상 계속되기도 한다. 감정이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 이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분이라고 부른다. 감정에는 분명한 목적이 존재한다. 감정은 동기와 욕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욕구는 특정한 행동을 촉진하고 감정을 움직여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찰스 다윈은 감정이 인간과 동물의 생존과 번식을 돕는 적응의 산물이라 믿었다. 두려움은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고 분노는 그 위험에 맞서 싸우게 한다. 사랑을 갈망하거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사람은 짝을 찾고 번식을 한다. 감정은 사고방식을 변화시켜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우선순위를 매긴다. 결국 감정은 위험을 피하게 하고 적절한 시점에 적당한 위험을 감수해 번성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쌓인 부와 지혜, 지식을 후대에 전해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이처럼 감정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을 넘어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폴 에크먼과 월리스 프리젠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인간은 46개의 독특한 얼굴 움직임으로 7,000가지 이상의 표정을 짓는다. 감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경이적인 표현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진화론적으로 우리의 생존은 공동체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 감정은 서로를 이해하고 집단의 결속을 이끌어낸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대뇌 피질에 더 많은 신경세포를 지니고 있다. 그만큼 더 복잡한 사고와 감정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 능력들에는 단점도 있다. 걱정을 하고 반복적인 생각에 갇히며 일어나지 않은 일을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상상하는 것이다. 뇌는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지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감정은 짧게 지나간다. 하지만 중대하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감정의 덧없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감정에 휘둘리지도 감정에 밀려드는 걸 두려워하지도 않게 된다. 감정은 손님처럼 대하면 된다. 오면 맞이하고 가면 떠나보내면 그만이다. 인간은 감정과 반대로 행동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이다. 감정은 대부분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 감정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다만 우리가 감정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감정이란 본디 우리를 보호하고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이다. 하지만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를 올가매고 때로는 타인을 다치게 한다.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 가능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해마에서 신경세포 성장, 즉 신경 생성이 촉진되기도 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도전도 우리가 감당하고 회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부담이 된다. 조절할 수 없는 만성적 스트레스는 해마의 신경 생성을 감소시키므로 우울증이나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적당한 불안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대신 더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스트레스는 지루함을 막고 동기를 부여하며 최고의 성과와 생산성을 끌어낸다. 문제는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어떤 상황을 두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학습된 무기력은 아무리 애를 써도 부정적인 결과를 막을 수 없다고 느낄 때 찾아온다. 쥐와 개,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 실험에서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 라고 믿게 되면 우리는 점점 자신의 삶을 주도하기보다 방관하는 입장이 된다. 삶이 우리를 계속 내동댕이 치고 다시 일어나 숨 돌릴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회의적으로 되고 비관적으로 변한다.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희미해지면서 슬픔과 절망, 무력감에 빠지고 자기의심에 갇혀버린다. 존재의 의미마저 흔들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친다. 내 삶은 나아지지 않을 거야. 점점 더 나빠질 뿐이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과 솔직히 마주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자기 인식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신비주의 철학자 루미는 이렇게 물었다. 자신의 내면을 정기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가? 감정을 눌러두거나 분노로 표출하는 대신 감정을 바라보고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 4가지 단계가 있다. 1단계, 이름 붙이기.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두려움이 조금씩 옅어진다. 뇌에서 공포를 관장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나를 지배하는 힘도 약해진다. 이처럼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정서명명이라고 한다. 정서명명은 놀라울 정도의 해방감을 준다. 2단계, 받아들이기. 막연한 감정에서 벗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그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비롯되었는지 바라볼 차례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촉발 원인을 파악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취약한지 알 수 있다. 3단계, 다스리기. 우리는 감정을 붙잡고 거기에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이며 감정의 악순환에 빠진다. 하지만 감정을 그저 바라보고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다면 몸의 반응도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디센터링은 마음 챙김 기반 인지치료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한 발짝 떨어져서 중립적이고 비판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4단계, 재구성하기. 재구성이란 결국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도이다. 재구성하기는 공감과 이해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본다. 감정을 다스리는 일 중 가장 어려운 과정이지만 재구성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정교하며 오랫동안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과학 연구는 말한다.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하나, 마지막 남은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 자신만의 길을 정할 자유이다. 빅터 프랭클. 문제 해결 능력은 결국 얼마나 의식적으로 사고하는가에 달려있다. 많은 환자가 말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겠는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의도와 실행 사이의 간극이다. 사람들은 흔히 걱정에 사로잡혀 눈앞의 장애물만 보고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 하지 않는다. 걱정하는 것만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걱정은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는 행동일 뿐이고 걱정이 쌓이면
몸과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다. 상황이 불러일으킨 감정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다룰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최적주의자와 만족주의자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만족주의는 만족하다와 충분하다가 합쳐진 단어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선의 선택지를 찾기보다는 현재 가능한 것들 중에서 충분하다고 느껴지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한다. 최적주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능한 한 모든 선택지를 탐색하고 정보를 최대한 모으려는 태도이다. 만족주의자는 비교적 빠르게 결정을 내린다. 최적주의자는 모든 가능성을 하나하나 따진 뒤에야 결정을 내린다. 최적주의자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데도 완벽을 추구하느라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태도는 결정을 끝없이 미루거나 아예 못하게 만들고 결국 후회를 남긴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느 유형인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이다. 우리 어머니는 한 번 결정을 내리면 웬만해서는 후회하지 않았지만 토마토 소스 하나를 고를 때도 철저하게 따지고 고민하는 스타일이었다. 어머니의 최적주의적 성향은 가족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자동차를 살 때 어머니는 우리를 이 매장 저 매장으로 끌고 다니며 마력과 연비를 비교하고 세세하게 메모했다. 선루프가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같은 가격대의 차에 선루프가 없다면 그게 왜 없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했다. 어머니에게 중요한 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다. 필요할지도 모르는 혹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요소들까지 하나하나 따져가며 고민했다. 최적주의자는 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 완벽한 선택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한 결정을 미룬다. 반면 만족주의자는 현실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대치를 조정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선 타협한다. 합리적 낙관주의자는 상황에 따라 만족주의자처럼 즉각적인 선택을 하고 최적주의자처럼 시간을 들여 고민한다.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 않고 빠르게 결정하고 선택한 뒤에는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거나 곱씹지 않는다. 시간이 부족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합리적 낙관주의자는 3의 법칙을 활용한다. 결정하는데 최대 3일을 쓰고 신뢰할 만한 3명의 조언만 듣고 최종 선택지를 3개로 좁힌다. 이 의사결정 방식은 내가 좋아하는 아프리카 속담을 연상시킨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보고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아라.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철저히 살펴야 한다. 그러나 일단 결정을 내렸다면 그 다음은 받아들여야 한다. 인지 재구성은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ABCDE 기법은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는 기법이다. A. 선행사건. 감정을 일으키는 자극을 살펴본다. B. 믿음. 그 자극이 불러일으킨 믿음을 살펴본다. C. 결과. 그 믿음이 감정적, 신체적 결과로 이어진다. D. 왜곡. 우리의 믿음은 왜곡된 생각과 왜곡된 인식을 만들어낸다. 이 왜곡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왜곡된 생각을 재구성하는 첫걸음이다. 2. 포용.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인다. 행복과 자유는 한 가지 원칙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합리적 낙관주의자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지만 바꿀 수 없을 때는 받아들인다. 우리 부모님은 자주 말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받아들여야 할 진리이다. 포용과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항상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인식하고 그대로 두면 된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상황과의 관계를 바꿔야 한다. 재평가는 상황을 긍정적인 가능성, 장애물 속의 숨은 기회로 바라본다. 넬슨 만델라처럼 창의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나는 이기거나 배우기만 한다.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도 했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상황이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다. 오래된 사고방식을 고치고 왜곡된 생각을 의심하며 스스로의 능력을 인정할 때 비로소 현실에 뿌리내린 자아 존중감이 형성된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이 내 탓일 리가 없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도 그게 전적으로 내 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우리가 진짜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과도한 자기 비난이나 과대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억하자. 모든 부정적인 일을 내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붙이는 건 비관적인 사고방식의 특징이다. 건강한 태도는 다르다. 내가 책임질 몫을 받아들이되 그 이상은 내려놓는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책임 이상은 짊어지지 않는다. 적절한 죄책감은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도록 이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상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현실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과 믿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스스로에게 되풀이한 이야기를 바꿀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적응적 스키마 또는 부적응적 대본이라고 부른다. 어쩌면 어린 시절에는 받아들임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과거에 내가 자란 환경은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나는 오래된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다. 부모님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충분한 지원도 없이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에서 가족을 책임져야 했다. 부모님이 내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한다. 하지만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 선택이다.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야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해야 한다는 압박은 저명한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가 만든 개념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가혹한 규칙들을 의미한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카렌 호나이가 남긴 유명한 표현이 떠오른다. 당위성의 횡포이다. 우리는 자라면서 주변 환경이 요구하는 이상적이면서도 때로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내면화한다. 현실과 기대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불안도 커진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수능적으로 되고 어떤 사람은 공격적으로 변하며 어떤 사람은 아예 물러난다. 이런 반응들 사이에서 유연하고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몰된 사람들은 그 외의 가능성을 보지 못한 채 스스로를 가둔다. 해야 한다는 결국 세상이 원하는 얼굴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될 수 없는 모습이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속을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1인칭 단수, 즉 나의 시점으로 볼 것인가, 1인칭 복수, 즉 우리의 시점으로 볼 것인가. 흥미롭게도 우리라는 복수형 대명사를 더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고립감이 덜하고 우울감도 적다. 자기에게 친절할 수 있다면 타인과의 관계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이로운 일이다. 자기 연민이 증가한 사람들은 사회적 유대감을 더 깊이 느끼고 자기 비판과 우울, 불안이 줄어든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결국 해낸다. 베르길리우스. 트라우마는 그리스어로 상처라는 뜻이다. 9.11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러 환자를 치료하며 나는 알게 되었다. 그들이 입은 상처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가 망가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트라우마는 세상과 타인에 대한 믿음을 산산이 조각냈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마저 앗아갔다. 자신에 대한 믿음,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감각, 능숙함과 자기 효능감은 우리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어느 누구도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능숙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 무엇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능숙함의 핵심이다.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국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확신 말이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일이나 학업에서 성취도가 높으며 인간관계에서도 더 나은 경험을 한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효능감을 타고난다. 그들은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믿는다. 하지만 곧 깨닫는다. 세상 모든 일이 금방 이루어지거나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걸. 자기 효능감은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결국 해내는 과정을 거쳐 오랜 시간의 경험으로 쌓인다.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 것은 아니다.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뇌 속에 새로운 길을 만든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진짜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믿음이 실제 능력보다 더 중요할 때도 많다. 성공할 거라는 믿음은 실제 행동보다 원하는 결과를 이끌 가능성이 더 크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자기 효능감은 지나친 자신감도 과도한 나르시시즘도 아니다. 자기 효능감은 건강한 도전 정신을 키워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든다. 변화 외에 영원한 것은 없다. 불교에서도 삶의 무상함은 중요한 개념이다. 핵심은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더 큰 고통이 생긴다는 것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듯 우리의 사고방식도 지금의 삶과 상황에 맞춰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 지금부터 소개할 방법들은 생각과 행동의 유연성을 키워 정체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전략들이다. 첫 번째는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기다. 나는 원래 수학이나 공학을 못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살을 뺄 수 없어. 저 사람들은 날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믿고 받아들이면 스스로 자기 효능감의 한계를 정하게 된다. 쉽게 낙담하고 좌절하며 결국 포기한다. 비관적인 생각은 덜 공부해도 된다는 핑계를 만들고 운동을 빼먹거나 간식을 몰래 먹거나 일에 대한 의욕을 잃게 만든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이 두려워했던 결과를 현실로 만든다.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고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야 할 유리천장은 스스로 만든 한계이다. 장애물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려면 현재의 상황을 편안함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라 연습하고 배우는 과정으로 바라보려는 연습이 필요하다. 신비주의 철학자 루미는 말했다. 남들의 이야기에 만족하지 마라. 너 자신의 신화를 펼쳐라. 앞서 말했듯이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부딪히는 것이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 비교 이론을 통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그 기준을 타인과 비교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타인을 거울 삼아 자신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평가한다. 비교 대상이 너무 뛰어나면 주눅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손에 닿을 듯한 존재라면 비교는 곧 자극이 된다. 저 사람도 저렇게 해냈는데 나라고 못할 게 있나? 오랜 시간 비교 속에 머물면 결국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만 향한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현대인의 정신 건강 위기를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자기와 세상을 연결한 사고가 자기 성찰로 이어지면 유용하다. 하지만 그 생각이 지나치면 세상의 모든 일이 마치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결국 나는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비관 사고의 늪에 빠진다. 현재의 나와 이상적인 나 사이의 간극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거나 즐기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본래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탐구하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선택의 과부하에 취약하며 자기 비교의 늪에 빠지기 쉽다. 현재에 대한 인식은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챙김 연습이다. 이 연습을 통해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잠시 멈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현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원숭이처럼 날뛰는 마음을 다정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환자들에게 공항의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를 떠올리라고 말한다. 수많은 가방이 눈앞을 지나가지만 다른 사람의 가방을 집어들어 열어보거나 가져가지 않는다. 잠시 눈길이 갈 수도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면 그냥 지나가게 둔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교실 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즉 냉랭하다고 여기는지 따뜻하다고 여기는지 조사했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학생들이 교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보다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학생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린 학생들은 교실을 편안하고 따뜻한 곳으로 여겼다.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던 경우에는 교실을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수용의 예언이라고 한다.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왜곡되기 쉽다.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어긋난다. 친구를 사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닌 습관이다. 윌 듀런트. 습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은 습관은 몸에도 좋고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준다. 낙관주의자는 낙관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고 목표를 이루기가 쉽지는 않다. 대부분이 수면, 운동, 영양에 관한 권장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75% 이상이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고는 왜 나는 제대로 하지 못할까라고 스스로를 질책한다. 우리는 건강한 삶이 결국 좋은 선택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결정을 내린다. 그중 200개는 음식과 관련된 선택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미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은 많은 계획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이를 느린 사고라고 부른다. 사람의 사고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빠르고 습관적인 사고, 또 하나는 좀 더 느리고 분석적인 사고이다.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을 익히면 매번 뭘 먹을까, 언제 운동할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습관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이고 문제에 대한 반응이자 문제를 미리 막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어떤 행동을 저절로 할 정도가 되면 그 행동은 습관이 된다. 합리적 낙관주의자는 건강한 삶의 핵심 원칙을 안다. 낙관주의자는 꾸준히 운동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으며 흡연할 가능성이 작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치료 계획을 성실히 따른다. 손을 자주 씻고 식사 후에는 양치를 빠뜨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행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의욕만으로는 오래가기 어렵다. 성공은 자동화된 습관에 달려있다. 유전은 수명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덴마크에서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 수명의 20%만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나머지 80%는 삶의 방식이 좌우한다. 생물학적 조건이 곧 운명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을 좌우할 힘이 있다. 합리적 낙관주의의 메시지는 이것이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라. 수용은 합리적 낙관주의 실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휘어질 수 있어야 부서지지 않는다. 합리적 낙관주의는 결국 세상에 자신만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작고 사려 깊고 친절하며 효과적인 행동을 통해서 힘겨운 상황이나 제한된 선택지가 주어지더라도 자신을 발전시키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돕는 것이 합리적 낙관주의다.
지금까지 합리적 낙관주의자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합리적 낙관주의의 핵심 세 가지는 수용, 인내, 그리고 노력입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있는 그대로 파악한 후에 받아들이고 최선의 상황을 위해 참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합리적 낙관주의의 메시지입니다. 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합리적 낙관주의는 냉철한 현실 파악과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구성됩니다. 지금의 현실과 이상적인 미래를 조화롭게 균형 잡는 일과도 흡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 상황을 무시하고는 바람직한 미래를 세워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현실만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상적인 미래는 더더욱 꿈꾸기 어렵죠. 현실 감각과 이상의 추구가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저자는 낙관주의적 태도가 심신의 건강과 여러 가지 인생의 성취에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비관적인 태도로 도전하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성공률이 떨어지겠죠. 비관적인 태도를 모조리 버려서도 안 되겠지만 비관적 태도가 나의 태도의 50%를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부정성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더 끌리는 경향이죠. 가만히 있어도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중립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보고도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정성 편향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생존에 크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전제일주의를 강조한다면 사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안전만을 위해서 학교의 체육 시간이나 놀이터에서의 놀이도 금지하고 조금이라도 다칠 수 있는 모든 활동, 예를 들어 조기축구 같은 것도 금지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적응력과 생존 가능성을 약화시킬 개연성이 높습니다. 예방주사는 의도적으로 약화시킨 거의 다 죽어가는 병원균을 인체에 집어넣어서 인체 면역 시스템이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원리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니체의 말처럼 사전에 약한 병원균을 경험함으로써 나중에 진짜로 감염되었을 때에도 강력한 면역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것입니다. 골골백세라는 말도 있는데 평소 잔병 치레를 많이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장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병 저 병 다 겪으면서 면역력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오늘날 인간의 부정성 편향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나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괴롭고 불편하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일에 대한 도전은 낙관주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려워도 해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적인 관점이 없다면 인류는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아무 근거가 없어도 해낼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성공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삶의 경향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일에 대해서 무한정 인내하고 노력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낙관주의와 함께 합리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실패 위험도 있지만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무모하게 일확천금을 노리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합리적인 위험 감수와 낙관적인 희망을 바탕으로 하는 도전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 오늘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합리적으로 낙관적으로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